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세로 넘어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이 2000년이면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1000년이 고대고, 그 다음이 1000년이 고려 한 500년, 조선 한 500년, 그래서 대략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제 고대가 끝났고요. 이제 중세 500년을 또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우리가 조선 역사 하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뭐 고구려도 그렇고요, 신라도 그렇고요, 익숙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고려 역사 하면 뭔가 이렇게 흐릿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도 신라의 금관은 눈에 딱 들어오는데 고려는 뭐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조선시대는 뭐 또 워낙 많으니까 이상하게 고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역사 인식이라고, 역사 의식 속에 뭔가 좀 뿌연 그 연무가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정답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분단 조국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단 조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국토가 반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특히 역사, 이제까지 그 땅에 살고 왔던 사람들의 그 역사도 서서히 잊혀져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고려의 어떤 그 여러 유적이라든지 유물 이런 것들을 좀 보려면 아무래도 북쪽으로 가야 되겠죠. 개경 또는 뭐 개성 또는 뭐 평양 이런 쪽으로 가야 고려의 어떤 그 진면목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고 가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역사책 속에 있는 그 고려로만 기억이 남아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된다면 바로 그런 역사의 단절,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데서 또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가슴이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 고려사를 배우면서 드는 좀 답답한 마음을 한번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요, 이번 시간에 그렇게 연무처럼 뿌옇게 끼어있는 그 고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호기심은요. 첫 번째, 자, 이 역사 주도 세력이죠. 항상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이 등장할 겁니다.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 고대는요, 진골 귀족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진골 귀족들. 자, 이제 진골 귀족들의 시대는 갔고요. 자, 이제 문벌귀족과 붐붐붐, 그 다음에 권문세족, 붐붐붐 이런 세력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조 왕건 있죠, 왕건.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태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떤 정책들, 그 현란한 정치술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요, 무서운 정치인 광종.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종은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광종의 그 히스토리를 한번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그는 무서운 정치인이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이런 게 안 웃겨요, 저는요. 참 다른 사람들 하면 참 재밌는데 저는 그냥 썰렁합니다. 네, 어쨌건 네, 많은 걸 고려하면서, 자, 고려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려 500년, 기나긴 그 500여 년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500년 뭐 살짝 안 되죠. 어쨌든 그 긴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려 시대를 공부하기 전에 고려의 시대 구분을 먼저 하고 출발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려 시대 구분하고, 항상 여러분들 어느 한 시대를 공부할 때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걸 딱 세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곤조곤 작은 사실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너무 작은 사실만 매몰돼 있으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어느 시대에 있는지 몰라.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항상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작은 들어오는 그런 패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 시대는요, 크게 두 시기로 일단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네, 바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분기점, 예, 요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짠, 가서 바로 1170년이 됩니다. 네, 1170년이 되는데요. 요 1170년이 무엇이냐? 918년에 이 고려가 세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 918년과 1392년 요 사이에 1170년을 기점으로 두 시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요 기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다라는 거예요. 무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냐면 크게 고려 전기와 그 다음이 고려 후기로 살짝 모자라네. 네,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네,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두 개로 나눴죠. 네, 고려를 두 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번 요 전기를 또 두 시기로 또 쪼갤 수가 있어요. 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시기로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요 기준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요 기준점은 뭐냐면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자, 먼저 고려 전기는요, 다시 앞에 시기로 하나, 그다음이 둘, 이렇게 두 개를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를 고려 초기, 네, 그다음에 고려 중기.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조금만 더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이 무신정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이 쳐들어와요. 예, 몽골이 침략하면서 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예,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원간섭기다. 네, 원간섭기다 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후기의 마지막 시기, 여기를 말기. 네,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려의 어떤 대략적인 시기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 세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세웠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가 이번 고대 파트 공부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진골 귀족, 골품제의 모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세력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예, 바로 호족과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호족과 육두품들입니다. 호족과 육두품들이다. 자, 바로 이 호족과 육두품들에 의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호족과 육두품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 세력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호족은요, 그러니까 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앙에서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지방에서 여전히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자, 문벌 귀족, 그러니까 이 중기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들이 이 호족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서 네, 문벌 귀족이 되거나 중앙에서, 이런 케이스는 중앙에 있는 케이스. 중앙에서 문벌 귀족이 되거나 또는 쭉 가서 지방에서 향리가 되거나 향리 세력이 되거나, 이거는 지방에서 향리 세력이 되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또 이제 고려 중기를 또 이끌고 있는 그런 역사의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문벌 귀족들,
이 문벌 귀족들이 고려 중기를 이끌고 있는 그런 중심 세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벌 귀족들이 이제 무너져요.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사건.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집권 세력은 무신이 되죠. 예, 무신이 돼요. 그런데 제가 몽골이 침략한다 그랬잖아요. 몽골. 그죠? 이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무신 정권은 무너지고요.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원에 충성을 바치면서 성장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또 이제 이 시대를 이끌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원간섭기 성장했던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권문세족. 호족들이 세운 나라 문벌귀족이 토대를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무신, 그 다음에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을 일단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 향리는 지방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신의 세력을 키웁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면서 자, 이 무신정변 때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최씨정권, 이 최우가 만들었던 그런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서방이라는 겁니다. 서방. 요거는 이제 문인들을 등용하는 어떤 그런 기구인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많이 또 등용도 되고요. 어쨌건 이 향리들이요. 나중에 그 원나라로부터 들어온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 학문이 뭐냐면 네, 바로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성리학. 이걸 지우고 네.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이들이 어떤 세력이 되냐면 신진사대부가 돼요.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을 때립니다. 이 권문세족의 뭐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을 때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대안으로서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 요 신진사대부는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어요. 네, 어떻게 나뉘냐면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하는 혁명파 사대부와 그 다음이 고려 내에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들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데 바로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이제 1392년 조선, 그죠?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온건파 사대부는요,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을 합니다. 온건파 사대부는 낙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자, 이게 고려의 스토리예요. 약 500년의 스토리.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려는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셔야 돼요. 그 기점이 뭐냐면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겁니다. 이 무신정변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뉘는데 고려 전기는 다시 초기와 중기. 이 고려 초기는요, 고려를 세운 역사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토대들이 이제 잡아지겠죠. 바로 호족과 육두품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중앙에서 세력을 잡는 경우에는 문벌귀족이 되고요. 지방에서 그 세력을 잡는 경우에는 향리로 남게 되는데 이 문벌귀족들 아주 정말 잘 나갔던 시대죠. 말 그대로 귀족 아니고 귀족, 그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좀 발생해요. 너무 잘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신들의 칼에 맞아가지고 무너집니다. 무신들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는 또 몽골이 또 쳐들어오네. 그러면서 무너지고 또 몽골 원나라의 비리부터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바로 권문세족들. 이들이 이제 고려 후기를 이끌어 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권문세족들은요, 뭐 친원파예요. 원나라의 비리부터 있죠. 어마어마한 농장을 갖고 있죠. 정말 많은 비리를 저지른 어떤 그런 집단으로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쩌건 승자, 조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썼으니까, 그죠? 자신들이 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얻으려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러한 그 권문세족, 부정과 비리의 어떤 집단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권문세족을 때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 신진사대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향리 출신들로서 무신정권 때 뭐 서방에서 이렇게 등용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을 수용하죠.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갖고 성장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혁명파, 온건파, 특히 이 혁명파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더라라는 것. 자, 이게 바로 고려의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하나씩 배우게 될 역사 주도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특권을 갖고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이 918년 고려가 건국되고 나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을 좀 차근히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8년의 모습들 갑니다. 자, 여기 지도를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그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 지점들을 제가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짜잔, 그리고 짜잔, 이렇게 여기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철원입니다. 철원. 여기가 철원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개성이죠. 송악이라고 합니다. 송악.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요. 3번은 지금 여기 그 후백제 있잖아요. 후백제 완산주가 있습니다. 완산주. 하나 제가 한번 그려놓을게요. 3번이 저것부터 먼저 가야 되겠군요. 저것. 조금 그 옆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김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김제. 요 김제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3번 김제가 있고요. 그 옆 동네죠. 4번 전주. 아니죠. 여기는 5번이 돼야 됩니다. 5번 전주가 되고요. 그 다음이 4번 경주. 4번 경주. 자, 제가 지금 이 포인트를 찍어놨어요. 그죠? 자, 왜 이런 걸 찍어놨을까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 사건들, 918년부터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제가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고려의 어떤 건국 과정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고려가 건국됩니다. 자, 고려가 건국돼요. 언제요? 네,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는데, 여러분들 고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개성이잖아요. 그죠? 개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 건국이 개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려 건국은 철원에서 출발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후고구려, 그런 다음에 마진태봉이 지금 철원에 있었잖아요. 궁예.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고대. 그 궁예를 내리고 지금 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지금 새로운 나라를 지금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 고려가 건국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읍을 옮겨요.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겨옵니다. 자, 두 번째. 자, 송악으로 개성.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바로 와요. 919년에. 이렇게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김제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후삼국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고구려는 이 왕건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후백제가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이 후백제를 이끌었던 견훤 있지 않습니까? 견훤. 이 견훤이요. 자신의 아들에게 유폐당하죠. 네, 바로 금산사에 유폐당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말이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견훤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가두지를 않나,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무너뜨리는 선봉에 또 서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 참 권력이라는 게 뭔지, 이 부자지간의 어떤 이런 정마저도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그냥 막 이렇게 쪼개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면 좀 독특해요. 이 권력이라는 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견훤이요. 견훤이 금산사에 김제예요. 김제 금산사에 유폐가 됩니다. 유폐가 되고, 요때가 이제 935년이잖아요.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왕건한테
귀순을 가죠. 왕건한테 귀순을 합니다. 왕건에게 귀순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다가 네 번째가 되면요. 바로 요해 경주 신라가 남았잖아요. 그죠? 경주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신라 경순왕. 이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해요.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합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또 935년이에요. 이 경순왕은요, 여러분들 이제 곧 배울 거예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항복을 하면서 이 지역을 그러면 이제 왕건이 그러면 네가 이 지역을 좀 연대 책임을 줄 테니까 잘 다스리거라 라고 해서 신라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예요. 김부. 그 김부에게 사심관이라고 하는 걸 주죠. 사심관. 네. 그래서 경순왕이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또 사심관으로 또 임명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예, 5번째 후백제가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후백제가 드디어 멸망하는 모습. 이게 이제 936년에 있었던 일. 자, 이런 어떤 흐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자신의 틀을 갖고 출발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고려가 건국됐고요. 송악으로 천도했고요. 견훤이 금산사 이웃패되면서 귀순되면서 사실은 이 3번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대세는 기운 거죠. 대세는 이제 왕건으로 기울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신라 경순왕 이렇게 보니까 왕건한테 투항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어디에 투항해야 되냐? 후백제는 너무 무서워. 너무 우리를 거칠게 다뤄. 이러다가는 다 이게 끝날 것 같아. 보니까 왕건은 좀 잘 대해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왕건한테 투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역시 신라 경순왕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심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경주 김씨들이 그래서 계속 이 고려 시대도요 굉장히 잘 나가요. 이 문벌귀족들. 이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집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집안이 또 경주 김씨들이에요. 계속해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또 배경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삼국 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한 통일신라 그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다. 왜냐하면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고구려의 엄청난 영토를 잃어버린 그 통일이 과연 통일이겠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진정한 통일은 바로 이 왕건의 통일이다. 라고 보는 그런 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삼국이 이제 통일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려의 그 흐름들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요, 이러한 어떤 성장 곡선을 가지면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성장 곡선이요. 자,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자, 이 태조는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민생 안정책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책.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민생 안정이겠죠. 지금 굉장히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를 바라볼 것이며 뒤숭숭하잖아요.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신라 하대에 보여지고 있었던 뭐 원종 애노의 난 뭐 이런 것들 좀 뭐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그 어려운 시대를 해결을 해주는 게 바로 새로운 왕조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갖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민생 안정 제일 중요한 거. 민생 안정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세금 깎아주는 거. 요게 제일 크죠. 예.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민생은 도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집권자들이요, 항상 이 세금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룹니다. 예. 세금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 태조는요, 감세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세. 네. 사실은 10분의 1세가 감세라기보다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왜 조세 같은 거 거둘 때 남북국 시대 배울 때 왜 10분의 1 배웠잖아요. 그죠? 그 원위치로 오는 건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신라 하대 오면요. 막 여기저기서 세금을 뜯어가니까 원래 10분의 1세를 거뒀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는 과정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감세 정책이 되는 것이죠. 그죠? 10분의 1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너무 못 살아. 특히 봄에 힘들어. 항상 이 농업국가에서 봄은요 힘들어요. 왜냐면 가을에 거뒀던 어떤 그 쌀, 식량 이런 것들이 똑 떨어지는 시점이 이제 봄이거든요. 그럴 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흑창. 이게 이제 흑창이 나중에 이제 의창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서 빈민구제를 위한 이런 제도를 시행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책이고요. 사실 민생안정책은 뭐 외울 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이 호족정책이에요. 호족정책. 호족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족정책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 그 호기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 바로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너 일로 와봐. 이놈이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요. 혼을 내요. 너 이 나쁜 이런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이렇게만 혼을 내면요, 학생이 반발해요. 네. 혼내는 그 효과가 없어요. 딱 혼내가지고 그냥 얼을 쫙 빼놔요. 네. 그런 다음에 조용히 다시 불러요. 네. 불러서 야, 너 왜 그랬어? 선생님이 너 얼마나 믿는데. 이런 거 딱 해주면 이제 감동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당근과 채찍. 학생을 대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요, 학생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러면 혼내면 선생님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혼내는 사람이 혼나는 걸 당하는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똑같이 제가 볼 때는 다 을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뭔가 이렇게 찝찝하게 이겨 있어요. 이거를 해소를 해야 나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불러서 야, 너 왜 그래? 진짜 야, 내가 널 얼마나 이뻐하는데 내가 요즘도 뽀뽀 안 해줘서 그래? 이런 거. 저는 남학생인데 뽀뽀 자주 합니다. 네. 이쁘잖아요. 네. 징그러워요? 네. 자, 어쨌건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당근과 채찍 정책, 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근 정책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당근 정책에는요, 먼저 혼인 정책이 있어요. 네,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 들어갑니다. 네, 왕건의 부인이 29명. 네, 매일 하루씩 만나도 한 달 걸려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근데 뭐 그렇게 왕건의 부인이 다 한 궁에 다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략 결혼이에요. 어느 지역에 그 호족이 말이죠, 힘이 좀 세. 그럼 그 딸하고 결혼을 해두는 거예요. 네, 그럼 그쪽 지역에 가면 또 부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어쨌건 간에 부인이 많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자, 왕씨 가문 회식 이거 딱 하면은 아마 왕건이 자기 아들 이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왕건이 죽고 나서 그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이게 다투게 되는 왕위 쟁탈전이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왕건 사원은요.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삐걱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왕건이 너무 많은 자식들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 물론 그렇게 많은 자식을 둘 수밖에 없던 배경은 뭐냐면 당신은요. 여러분 왕건, 태조 왕건이 자기 혼자 힘으로 고려를 세운 게 아닙니다. 결코. 각 지역의 호족들이 힘을 받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고려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는요. 여러분들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시기는요. 호족 연합 정권입니다. 호족 연합 정권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시기예요. 정략 결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와 함께 같은 운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호족들한테는요. 사성을 합니다. 사성이 뭐냐면 내릴 사자 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시성을 주는 거예요. 왕시성을 주는 거예요. 예. 저희 학교에 그 왕씨가 있더라고요. 예, 왕씨가 있어서 너는 왕서방 왕씨냐? 비단이 장사 왕서방 할 때 그 왕씨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르르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개성왕씨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 개성왕씨? 진짜? 네, 이 개성왕씨는 굉장히 그 흔한 왕씨 성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개성왕씨들은 고려를 세운 왕씨잖아요, 그죠? 왕건의 후예들이 될 텐데 이 태조 이성계 전주 이씨들이죠. 네, 전주 이씨들이 이제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때 이 왕씨성들을 가차없이 숙청 작업에 들어가요. 네, 하늘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차없 숙청. 그때 이제 왕씨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성을 막 바꿔요. 예, 왕씨에다가 팔자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뭐가 되죠? 전씨가 돼요. 전씨. 예, 팔자가 들어가면서 거기 밑에 왕, 전씨 또는 왕씨다 급하죠. 예, 점 하나 꽝 찍어요. 예, 옥씨가 됩니다. 옥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숨을 보존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왕씨성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개성왕씨 있더라고요. 예.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왕씨야? 야, 너 세상 잘못 태어났다. 야, 너 왜 하필 지금 태어났냐? 그런 말도 기억이 나네요. 어쨌건 사성제도는 이렇게 왕시성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략결혼, 사성.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렇죠. 이제 이 호족들,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역할했던 사람들한테 땅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역분전이에요. 예,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주는 토지 한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 역분전. 자, 제가 분명히 또 얘기했죠. 제가 지금 토지를 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고대 파트 제가 토지제도의 그 개념을 설명한 부분을 여전히 이해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서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개념 중에서 토지를 줬다라고 하는 개념은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토지의 수조권을 줬다. 늘 그 생각을 잊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고대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근세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오케이. 네, 이렇게 역분전을 또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역분전이 나중에 전시과 체제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퍼주는 정책만으로 있다가는 뭐 나만 하지 못하겠죠. 자, 고비도 줘야 됩니다. 자, 고비를 어떻게 주느냐? 자, 채칙 정책 바로 사심관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 자, 요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예. 그 지역의 유력 세력들에게 그 지역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즉, 이 사심관의 키워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연대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인제도가 있어요.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뭐냐면 인질제도예요. 인질제도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인질제도? 신라시대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을 경주에 와서 살게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 제도는 뭔가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복습한다? 교재 1강부터 보시면서 지금 16강이면 1강부터 15강까지
쭉 빈칸 채우기 하시면서 16강 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안 했어요? 자, 그럼 잠깐 저와 이별하세요. 네, 이별하시고 나가세요. 네, 나가신 다음에 다시 1강부터 15강까지 한번 교재 쭉 보시면서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네. 우리 지금 적어도 46강까지, 46강이 전근대 파트잖아요. 46강까지 그 작업하기로 했잖아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은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요, 눈에 좀 휘휘휘 들어와요. 남아야죠. 그 빈칸에 여러분 상수리 있잖아요. 상수리, 그죠? 예, 바로 상수리 제도. 그 상수리 제도를 뒤이어서 고려시대는 기인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인질제도예요. 견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북진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북진정책. 북진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고려입니다.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세운 건 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 국호를 지었을까요? 네, 이건 바로 고구려의 계승이에요. 고구려의 계승. 고구려를 다른 말로 고려라고도 불렀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나 고려왕 대훈무는 발해. 일본에 보낸 국서. 그렇게 고구려를 고려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고구려 계승이에요. 당연히 북진정책, 치고 올라가는, 고구려 땅을 되찾겠노라는 명분을 내걸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지 역할을 해줘야 될 곳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서경입니다. 서경. 그래서 서경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평양이죠, 평양. 서경을 중시 여기고, 네, 서경 고구려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장수왕 남진 정책의 결과 평양천도 서경을 중시 여기고요. 그 결과 영토를 많이 확장하죠.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네.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통일신라의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잖아요. 그 대동강에서 원산만에서 좀 더 올라간 것이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 기본적으로 그 고대 통일신라부터 현재 그 조선시대 이르기까지는요, 영토가 계속 확장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계속 확장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그 지도의 어떤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재에 지도 있으니까요. 그 영토 표시를 잘 보시면서 그런 지도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대동강 원산만 지도하고요, 청천강 영흥만 지도가 있어요. 그 두 개 지도는 좀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른 지도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대동강 원산만 지도하고 청천강 영흥만 지도는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꼭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태조는요,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민생안정, 호족정책, 복진정책, 이런 정책들을 취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태조가 한 일들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가 한 일들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호족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책을 굉장히 많이 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짠, 여기서요. 계속 이어서 보면요. 정계와 계백 묘서. 정계와 계백 요서. 네. 요걸 써요. 요건 뭐냐면 신하가 해야 될 도리.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그 도리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왕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후뇨 10조. 이거는 죽는 시점에 남긴 유언이에요. 유언.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자식들이 분명히 왕권 다툼할 텐데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이를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내 뒤에 있는 왕들이여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긴 후뇨 10조도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태조시대가 갔어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혜종 그리고 정종 넘어가는데요. 이 시기는요, 정말
이 왕권 다툼, 호족들이요 서로 눈이 벌게 가지고 왕위에다가 자신의 어떤 그 핏줄들을 앉히겠다, 막 이런 욕심들이 많아가지고요. 왕이요 막 정신적 스트레스를 막 받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병져 누울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괴한이 막 칼 들고 들어오고요. 혜종을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혜종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노이로제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이로제.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데 자객이 들어온 거예요. 방 안으로 말이죠. 왕의 방 안으로. 그래서 혜종이 그 어두운 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혜종은 본 거야. 그 들어온 자객을. 그래서 어땠을까? 주먹으로 얼굴을 깍 때려가지고 그냥 한 자리 그냥 자객을 그냥 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살아남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났던 그 난이 있는데, 그 난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난이 뭐냐면, 바로 왕규의 난. 왕규의 난. 자기의 핏줄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위 쟁탈전이에요. 왕위 쟁탈전. 자, 이렇게 왕자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과정에서 들어선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자, 이 올라가는 시점은 이제 바로 왕권 강화의 시기. 왕권 강화의 시기로 들어갈 건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광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광종 어떤 역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은요. 자, 먼저 이 사람이 행한 어떤 정책들을 한번 잘 보시면 정말 놀랍도록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종은요, 딱 집권을 하고 나서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왜냐면 당시에 이 호족들이 말이죠, 이 똑똑한 왕이 들어서면 자기 핏줄을 앉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광종이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집권 초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몇 년간 호족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오케이, 호족들이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도장. 이것도 도장. 이러면서 호족들은요, 광종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쟤는 뭐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네. 쟤 완전 허수아비네. 뭐 저 정도면 안심을 시킨 거예요. 자, 그렇게 호족들이 원하는 대로 국고에 있는 돈을 다 풉니다. 다 풀어요. 그러니까 국고가 비었어요. 이제 호족들이 뭘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걸 호족들이 잘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려가 휘청휘청하죠. 국가적으로 재정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자 드디어 광종이 호족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호족들에게. 쟤도 저런 거 할 줄 아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게다가 나라가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아. 그 법안이 뭐였냐면,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거예요. 노비안건법. 이건 뭐냐면, 노비들을 말이죠, 잘 관찰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건데, 이 노비안건법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 호족들이 말이죠, 고려 건국 과정에서 사병, 그러니까 제가 신라 하대 설명드렸잖아요. 자신을 스스로 성준이, 장군이니 이런 걸 지칭하면서 이 사병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이 호족들의 군사력이란 말이죠. 그죠? 그 군사력들을 가만히 보면요, 노비들이에요. 그 노비들 중에서 혹시 신라 하대 고려 초기에 불법적으로 양인인데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올려놓자라는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층이 누구냐면 노비가 아니에요. 노비는 세금을 내질 않아요. 그거는 그 주인의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세금을 내는 층은 누구냐면 양민입니다. 양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 양민들의 수를 늘려서, 세금을 내는 수를 늘려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자는 거예요. 아무 의도 없어요. 그냥 지금 국가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나라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호족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좀 채우려면 호족 여러분들께서 데리고 있는 그 노비들을 다시 원상태로 좀 돌려다 주시면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곳간을 채워놓을 것이고, 그 곳간이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호족 돌려드릴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호족들이 오케이를 해줍니다.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요? 광종 얘는 약간 좀 떨어지는 애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안거법이 시행되었고, 불법적으로 노비화되었던 사람들이 양인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광종의 개혁이 단행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정책이 뭐냐면요, 바로 과거제의 시행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이 광종 때 과거제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과거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과거제 시행되기 전까지는요, 이거 호족의 시대예요. 네. 힘이 있으면 내가 이거 관직 내가 좀 안겠소, 왕에게. 왜? 마음에 안 드셔? 그래? 하면 칼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호족 연합정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제를 시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한 사람들, 특히 그 공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왕에게 충성하는 어떤 그런 유학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관직에 올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물갈이예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호족들도 관직에 나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족의 자제들도 관직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아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호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화가 잔뜩 납니다. 뭐?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나 칼 갖고 살아온 사람이야.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이거 봐. 나를 치겠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광종은요, 과거제를 시행하려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과거제를 시행했을 때 나올 호족의 반응을 더 중시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광종은 어떻게든지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호족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호족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 역분전 받고 있는 개국 공신들이에요. 명분이 없어요. 이들을 어떻게 죽여?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여야 된다고요. 광종은 집권한 이래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했지만 무슨 소리? 광종은 어떻게 호족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명분을 뭘로 잡아야 되면 영모. 영모로서 올가미를 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영모는 뭐냐면 바로 이 과거제 시행을 들어갔을 때 나타나게 될 호족들의 반응이죠. 들고 일어나. 뭐? 나더러 공부를 이런 영모로 잡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은요, 광종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던지는 한마디 말, 정치인들이 던지는 한 가지 정책은요, 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요. 보세요. 노비안건법을 먼저 시행한 이유가 있다고요. 과거제를 시행하고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지 않고 노비안건법을 먼저 시행하고 과거제를 시행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과거제 시행에 대해 가지고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의 힘은 이미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이미 팔과 다리를 잘라놓은 상태잖아요. 힘을 약화시킨 상태 속에서 그들의 역모를 잡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광종식의 과거제를 먼저 시행했으면 이거 과거제 시행도 안 돼요.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독소 삼품과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 진골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소 삼품과 시행 안 되잖아요. 왜 날 테스트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느냐? 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원성왕보다 훨씬 한 수 앞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얘기죠. 그들과 싸웠을 때 싸움이 되려면 그들의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안건법을 먼저 시행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명분들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과거제 땅시행 그리고 영모 쫙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봤던 그 순진한 그 순수했던 광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야, 광종의 손에 피가 묻히는데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를 묻히죠. 있는 대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호족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호족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호족 숙청 딱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 관리들 지금부터 내가 입으라는 색깔의 옷 입어. 이건 뭐냐면 관리들의 옷 색깔 딱 맞춰주는 건 뭐냐면 서열을 딱 맞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의해 딱 맞추는 거 바로 공복제정. 공복제정. 이거는 고대 왜 율령체제 하면서 배웠죠? 공복제정. 그리고 드디어 칭제건원. 칭제건원. 황제를 칭하는 연호를 쓰는 광덕, 준풍.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는 칭제건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종이에요. 이게 바로 광종이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도 정치인들요 이렇게 뭔가 해요. 뭔가 정책이라는 게 내오고 뭔가 이슈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뭔가 빵빵 터뜨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요. 그 정치인들이 쭉 깔아놓고 있는 그 복선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 역사는 과거의 거울 어차피 사람이 걸어온 어떤 흔적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요. 지금이라고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의도와 이런 복선을 깔면서 정치인들은